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그것의 정체를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친구와 새로 나온 게임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맞장구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던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신 어머니에게 저녁 메뉴 반찬을 물어보면 그것이 대신 답해주기도 하였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어린 아이가 서럽게 우는 목소리도 들렸다. 당시에는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건 아마도 아버지가 보고 계시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효과음이겠지. 내가 처음 사귀었던 여자와 헤어져 울고 있을 때 보일러실 앞에서 똑똑히 듣고야 말았다. 18년. 한창 외모를 가꾸고 멋을 중시할 시기를 떠나 참고 있던 오줌을 지체 없이 팬티에 지려버렸다. 잔소리하는 어머니에게 우리 집에 귀신이 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매를 더 벌 뿐이었다. 옆에 있던 아버지께 하소연을 했다면 보고 계시던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에 금세 시선을 빼앗겼으리라. 가족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것이 무서워 밤에 화장실을 가지 않았다. 혼자 있을 때에는 항상 집을 밝게 유지했다. 보일러실 문을 열어본다는 미친 짓은 감히 상상도 못할 자살행위라고 생각하여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매일매일 절대적인 공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고, 그렇게 내성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평범한 중소기업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매우 지루한 생활이겠지만 누구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일 것이다. 후자의 입장인 나의 직책은 그리 높지 않았고, 덕분에 주 업무를 보는 시간보다 상사의 잔심부름이나 인스턴트 음식 배달 따위를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아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인형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 꼭두각시의 유일한 낙이란 쉬는 시간에 마시는 자판기 커피였다. 정 주임님 오랜만에 뵙네요. 멀리서 김대리가 손을 흔들었다. 특유의 뾰족한 머리가 내 신경을 찔렀다. 어째 주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커피 심부름을 많이 시키나 봐요. 그게. 너는 어쩐 일이냐? 한창 바쁠 놈이. 글쎄. 저번에 부장님께서 저에게 직접 프로젝트 하나를 맡기셨는데 의외로 해결이 쉽더라고요. 녀석은 나보다 2년이나 늦게 입사한 회사 후배이면서 작년에 내가 맡았던 그린 플래닛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장본인이었다. 당신 아는 프로젝트 발표 3일 앞두고 몸살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고, 내 자리를 대신했던 김대리가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 시발, 저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란 말이야. 이번 프로젝트는 꽤 중요한 손님이 오실 거라서요. 몸살이나 걸리지 말아야죠. 푸아하. 그래. 몸살 조심해야지. 덕분에 이런 중요한 자리에도 오르고, 이게 다 정주임님 덕분입니다. 하하, 그럼 저는 바빠서 이만. 커피를 붓고 유이 사라지는 그의 등짝에 시퍼런 칼을 꽂았다 뺐다가 수십 번째. 정신을 차리고 커피 여러 잔을 뽑아 부서로 들어갔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책상마다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칠 줄 모르는 뜨거운 커피의 열기는 삽시간에 내 얼굴을 데웠다. 나 안 먹는다고 했잖아. 깜빡했네요. 제가 먹을게요. 정주임 그럼 남은 거 놔줘. 예, 과장님 드리고 나서 그쪽으로 갈게요. 뒷자리에 있는 이 과장의 자리에 놓고 나오는 순간 고막을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나를 울렸다. 야, 똑바로 안 나.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죄송합니다. 듣고 커피나 다시 타와. 짜증나니까.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꿀 사납게 머리를 숙여 빌고 있는 내 앞으로 커피에 물들어버린 종이들이 널 부러져 있었다. 진급도 못하는 새끼가 이런 것도 못하면 회사 나가야지. 눈앞이 하얗게 물들었다. 이 개새끼. 내거 먹고 잘된 주제에 나를 놀려먹어. 시발. 그래 내가 다 때려 치면 될 거 아냐. 제 멋대로인 몸을 이끌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다. 땅이 소용돌이치며 나를 끌어안았다.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으면 저 멀리 가로등 불이 나를 비웃었다. 그것은 김대리의 얼굴로 변했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선배님 승진 심사에서 떨어지셨다면서요. 저는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하하. 무시하고 지나치자 다음 가로등 불은 이 과장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커피 심부름도 못하는 너는 그냥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암덩어리야. 빨리 사표 쓰고 꺼져.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려고 열심히 살아왔는지 돌아가신 어머니께 물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술 취한 사람을 볼 때 나타나는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다. 매일 오르는 집 앞의 오르막길은 경사를 더욱 높여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들어버렸다. 힘겹게 도착해서 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들이 빠져나가면서 나의 체온을 앗아갔다. 옷은 대충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 샤워를 했다. 반대쪽 거울에 비치는 나는 찌질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냉장고를 열고 맥주 한 캔을 따서 원샷했다. 역 같은 하루의 보상으로 달콤한 잠을 선물 받고 싶었다. 내일 쪽팔려서 어떻게 출근하지? 내일도 오늘 같을 건데 가지 말까? 아, 김대리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버려. 나지막하게 울린 목소리가 집안을 뒤덮었다. 죽여버리면 되잖아. 그 녀석이다. 뜬금없이 나타난 녀석은 지금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듯이 대답을 했다. 낯선 분위기에 순간 당황보다 의아심이 들었다. 녀석의 근처로 걸어갔다. 너 뭐? 나 궁금해. 너 뭐냐고 새끼야. 술 기운을 빌어 피하지 않고 맞섰다. 항상 이 안에서 나를 놀리고 괴롭혔지. 당당하게 드러나지 않는 주제에. 그것보다 내일 어떻게 할 거야? 성격 더러운 직장 상사의 싸가지 없는 후배는 어떻게 볼 거냐고. 뭐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너는 항상 그래왔지. 자신이 이길 수 없다고 느껴지면 쉽게 굴복했던 놈이니까. 내가 고등학생 때 같은 반 일진 놈에게 장난식으로 한 대 맞은 적이 있었지. 그 한 대 때문에 3년 동안 빵 셔틀 노릇을 했잖아.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기억나게 해줄까? 할 말을 잃었다. 잊고 있었던 나의 과거가 뇌리를 스쳤다. 듣고 본 녀석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어찌되었건 나의 내성적인 성격이 지금의 나로 만들었으니까. 노력 따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를 지켜보았을 녀석을 떠올렸다. 아마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알겠지. 어릴 때부터 공포와 기피의 대상이었던 존재가 한순간에 고민을 들어주는 친구로 변했다. 죽이면 해결되는 일이야. 심장의 펌프질이 빨라지면서 키가 솟구쳤다. 몸 전체가 부들부들 떨렸다. 녀석의 달콤한 말이 전신을 휘어감고는 내 귀 속으로 들어갔다. 순식간에 달팽이관이 점령당했다. 전정기관을 통해 청신경세포를 타고 연수로 이동하여 청각을 담당하는 중간 뇌를 마비시켰다. 구억칼을 뽑아 서류 가방에 넣었다. 너의 말대로 내일은 기필코 두 놈을 찌르고 승리할 것이다. 불가의 참된 진리를 찾은 스님처럼 머릿속이 번쩍였고 진리를 가르친 녀석은 석가모니를 방불케 했다. 이 긴 싸움은 날카로운 칼 끝에 승패가 달려있고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사람은 나. 안타깝게도 너희들보다 약자인 바로 나다. 알 수 없는 쾌감으로 정신이 혼미해져갔다. 우월감에 도취되어 몸을 가누지 못했다. 곧 일어날 엄청나고 짜릿한 축제에서 녀석과 함께 축배를 들고 싶었다. 조심스럽게 보일러실 문을 열었다. 내 얼굴을 또 닮은 녀석은 알 수 없는 미소를 남긴 채 스르륵 사라졌다. 두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붉은 꽃잎.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선망의 대상을 가지기도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시절. 반강제적으로 제출했던 장래희망 적어오기 따위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갈망, 시기심과 열등감이 섞여 만들어낸 복잡하면서 단순한 대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수학자를 꿈꾸는 이에게 선망의 대상이란 세계 7대 난제 중 푸엔카레의 추측을 풀어낸 그레고리 페레만이 될 수 있고 아마추어 리그를 벗어나지 못하는 축구 선수에게는 리오넬 메시가 될 수 있다. 또한 하루를 힘겹게 버티는 노숙자에게는 로또 1등 당첨자가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같은 경우는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학업에 전념하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에 뛰어난 것도 아니다. 대기업 CEO를 꿈꾸는 창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갈 곳 없는 노숙자도 아니다. 나의 직업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때그때 대상이 달랐다. 자대 배치받고 생활관에 들어 선 첫날에는 저녁 한 달 남긴 중대 최고참 말년병장이었고 전역하고 호텔 서빙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내가 갖다 준 최고급 스테이크를 맛있게 썰어 먹었던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나는 항상 단순한 인간의 욕망으로 대상을 정했다. 재력, 희귀심, 명예, 사랑. 지금도 다르진 않다.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나의 선망의 대상이다. 황금우산 하카 근지칭 조또 카와이 데스 우리 집에 데려가 인형 삼고 싶다는. 여신바라기 뭐야 이 오타쿠 새끼는 당장 성스러운 성지에서 안 꺼지냐. 황금우산 그러지 말라는. 은지찡은 나의 보물 같은 존재라는. 지켜줄 거라는. 매니저 아시바. 님 자꾸 그러면 강피하겠음. 황금우산 은지찡 나 한 번만 불러줘요. 사랑해요. 황금우산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매니저 누나 자꾸 그러면 버릇 나빠져요. 황금우산 우와 닌겐노 기분 와 환장한다. 고마워요. 은지칭. 은지 내꺼 아오 저새 123기 뭐야? 은지 누나한테 관심 받고 싶냐? 여신바라기 꺼져 오덕새끼야 여신님 더럽히지 마라. 매니저 잘가 병신아. 황금우선님이 강제퇴장 당하셨습니다. 후후 괜찮아. 오늘은 꽤 수학이 있어. 드디어 은지가 날 불러줬어. 거기다 하트. 마우스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곧바로 그림판을 열었다. 강퇴당할 걸 미리 알고 캡처도 따로 했지. 그곳에는 방금까지 일어났던 채팅 장면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다. 도구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채팅 기록을 따로 떼어냈다. 나머지 쓸데없는 쓰레기들의 채팅은 과감히 지워버렸다. 무자비한 나의 지우개로 처참히 지워져 버린 놈들에게 연민을 느낄 시간 따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이것저것 짜깁기를 하여 저장한 그림 파일을 내 사랑야신님이라고 적힌 폴더에 넣었다. 작은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불쌍한 새끼들. 처음 그녀를 인터넷 방송에서 접했을 때 평생을 느끼지 못했던 사랑이란 감정을 느꼈다.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전신을 휘감았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뽀얀 피부는 내 머릿속을 하얗게 물들였고 그녀의 맑은 눈망울이 거친 나의 볼을 빨갛게 색칠했다. 오뚝한 코와 앵두 같은 입술을 보고 있자니 내 더러운 입에서 분비물이 흘러내렸다. 코카인에 중독된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져 갔다. 아마 그녀는 코카인보다 더한 환각제일 것이다. 인터넷을 켜고 검색창에 BJ 은지이라고 쳤더니 수많은 웹 문서들이 나타났다. 얼짱 인터넷 방송 BJ 정은지 짤방 모음. JPG를 클릭하자 황홀한 파라다이스가 나타났다. 보이는 사진마다 저장을 눌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입고 있던 셔츠가 흘린 짐에 젖어버렸다. 찍쇼 더럽게 뭐하는 짓이냐는. 휴지를 아무렇게나 뜯어서 닦고 있는데 문고리가 돌아가더니 그 뒤로 엄마가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아 좀 노크 좀 하고 들어오라고. 이놈 새끼야. 언제 정신 차릴래 정말. 아 뭐가.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자꾸 짜증나게 진짜. 너 그냥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순식간에 엄마가 내게 몽둥이를 휘둘렀다. 귀찮아서 왼쪽 팔을 내주었더니 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전혀 아프지 않았다. 알고 보니 앞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가 정통으로 맞아 쓰러진 것이다. 까만 액정이 하얀 실선으로 번졌다. 조그만 유리 파편이 튀어 나의 발등을 따갑게 때렸다. 아씨, 내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확 죽어버리기 전에. 지갑을 챙기고 나와 현관문을 냉큼 차버렸다. 쿵. 소리가 고요한 아파트 단지의 정적을 깼다. 황금우선님이 입장하셨습니다. 황금우선 은지 님 하이 나왔다는. 오늘 엄마가 모니터 부숴버렸다는. 은지 내꺼 아우 저 새끼 또 왔네. 집념이다. 매니저 어이. 정신 못 차렸나? 강퇴 한번 또 당해볼래? 여신바라기 놔둬요. 진짜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황금우선 그래서 인근 PC방에 도망 왔다는. 어머 제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어요. 감동인데요. 황금우선 당연한 거 알겠냐는. 근데 모니터 부서져서 어떡하지 직쇼. 매니저 그럼 은지 누나 못 보겠네. 불상. 여신바라기 새로 사면 돼. 자나 병신아. 황금우선 안 된다는. 모니터 사면 누나한테 더 이상 별풍선 못 쏜다는. 별풍선 같은 거 안 받아도 괜찮아요. 우선님이 어서 모니터를 사야지 저를 볼 수 있죠. 황금우선 그러냐는. 알겠다는.
지금 사고 오겠다는. 가기 전에 별풍선 500개 쏜다는. BJ 은지. 어머, 진짜 멋지셔요. 이분 정말 최고신 듯. 여신바라게 헐 누나. 왜 그래요 저런 놈한테. 매니저 혹 젠장 관심을 빼앗겨버렸다. 너 이 새끼 부럽다. 은지 내꺼 시스타다며요. 러베이우 온지. 모니터 사러 안 가냐? 황금우선님이 퇴장하셨습니다. 역시 은지는 나한테 관심이 있다니까. 흐뭇한 마음으로 카운터를 나섰다. 내 나이 또래로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었다. 얼마예요? 1200원입니다. 지갑에서 1000원짜리 2장을 꺼내서 카운터 앞에 올려놓았다. 어라?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혹시 BJ 은지 아니에요? 아, 맞아요.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완전 제 이상형이어서 말을 걸어봐도 관심을 안 가져주시네요. 하하, 당연한 것 아니야. 너희 같은 존재감이 없는 놈들을 은지가 좋아할 리가 없지. 은지는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알 수 없는 우월감에 도취되어 유리문을 힘차게 열었다. 이에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나 상쾌했다. 가로등 불빛이 밝게 빛났다. 도로에는 많은 연인들이 지나다녔다. 은지와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는 상상을 했다. 액세서리 전문점에서 반지를 꺼내 은지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은지가 해맑게 웃더니 나를 꽉 껴안았다. 괜스레 몸이 따뜻해졌다. 전자제품 가게에 들어서면서 은지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어서 오십시오를 함께하는 이응마트입니다. 싼 모니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원이 잠깐 당황해하더니 나를 2층으로 안내했다. 2층에는 여러 제품들의 모니터가 진열되어 있었다. 정원은 허름한 고철 덩어리 앞에서 나를 세우고 열심히 제품 설명을 했다. 어떻게든 이 애물단지를 팔아보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괜한 헛수고였다. 나에게 그럴 필요가 없었다. 어차피 나는 은지를 보려고 사는 것이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계산을 했다. 투박스러운 모니터 상자가 오늘따라 듬직해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녀와 채팅을 하고 있는 나를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다. 왠지 칭찬을 받을 것 같다. 자신을 위해 모니터까지 사수하면서 찍힌 사람을 싫어할 리가 있을까? 그 부분에서 나는 합격을 받았다. 어두운 골목이 환하게 빛이 나면서 이 길의 끝에 있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고 은지가 걸어 나왔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나의 주위를 맴돌았다. 축복의 영광을 온몸으로 느꼈다.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문이 닫혔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생긴 정막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나타났다. 엄마는 나의 이런 생활을 못마땅해 하셨다. 대기업에 취업하며 승승장구하는 친구들과는 달리 방 안에서 여자를 보며 실실 침이나 흘리고 있는 내가 꼴 보기 싫다고 하셨다. 하루도 싸우지 않은 날이 없었고 홧김에 엄마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나서야 직성이 풀렸다.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면 엄마가 식탁에 홀로 앉아 소리 없이 물고 계셨다.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그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아까운 청춘을 인터넷에 날리기 싫었다. 좋아. 이제 새로 시작해보는 거야. 먼저 은지에게 작별 인사를. 안 된다니까. 옆 골목에서 나타난 목소리가 말대답했다. 밤이라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내 선망의 대상인 그녀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가 잘 알고 있었다. 처음으로 나를 불렀을 때의 목소리 잊을 수가 없었다. 언젠가 목소리가 참 곱다고 했는데 수줍은 소녀처럼 미소를 짓더니 깔깔대며 웃었다. 실제로 내 앞에 있다는 사실에 다리가 후들거려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날이 온 것일까? 향기로운 냄새가 사방에서 진동했다. 황홀함에 취할 것 같아서 정신줄을 꽉 붙잡았다. 지금 아니면 존재감을 굳힐 기회가 없다. 혹시 모른다. 그녀도 나를 좋아하고 있을지. 아이 진짜 나 내일 약속 있어. 저기. 어머. 그녀가 놀랐다.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놀랐던 걸까? 볼품없는 내 외모에 놀랐던 걸까? 혹시 BJ 은지 님 아니신가요? 네, 맞긴 맞는데 누구시죠? 아, 저 팬입니다. 그 황금무산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황금무산님 안녕하세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갔다. 그 꽤 가까운 곳에 사시네요. 네. 그쪽도 이 근처에 사세요? 저기 골목길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저희 집이에요. 그녀의 굳은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지금 어디 가야 돼서. 만나서 반가웠어요. 네. 아, 네. 그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차가운 말과 함께 나를 지나쳤다. 내 머릿속은 혼란해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적어도 내가 아는 은지는 처음 보는 낯선 이에게도 상냥하면서 웃음이 넘치는 생기발랄한 여성이었다. 처음 방송에 입장했을 때 내 특유의 오타쿠 같은 말투에도 반갑게 맞아주던 그녀. 내가 지독한 독감에 걸려서 한동안 사라졌다가 나타났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던 그녀였다. 슬픈 영화를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며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서 같이 웃던 그녀였다. 그녀의 존재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고 나의 인생에 동화되어 갔었다.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눈앞이 흐려지며 수평선이 울렁거렸다. 그 뒤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다니까. 있잖아, 왜, 모덕 같은 새끼. 별풍선 갖다 바치는 병신 중에 한 명 있잖아. 글쎄 나랑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어. 모니터 상자에 손잡이를 꽉 쥐었다. 아, 몰라. 지금까지 받은 것만 몇백만 원인데 떠나든 말든 상관 안 해. 기분 나빠. 더러워. 우리 모레 만날까? 아잉, 오랜만에 단둘이 있어보자. 왜? 아, 진짜 그 오덕새끼 별거 아니라니까. 그녀가 힘없이 쓰러졌다. 한없이 아름다운 붉은 꽃잎들이 나의 옷자락에 흩날렸다. 세 번째 이야기. 가위. 요즘같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여름날에는 인터넷에 가위 눌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내 경험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그 일은 일어난 지 꽤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을 만큼 충격이었다. 그 당시에는 내 몸이 허약했는지 아니면 기가 약해 귀신들이 쉽게 덤빈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가위를 자주 눌리고는 하였다. 그 사건이 있는 날에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고 평소에도 가위에 눌려왔던 나는 조금 무섭기는 하였지만 가위를 풀기 위해 몸을 움직였다. 당연하게 가위가 풀렸고 나는 안도하며 생각 없이 창문을 바라보았다가 너무나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하였다. 그곳에는 피를 흘리는 여자가 거꾸로 매달려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꽤나 놀랐지만 이런 식으로 가위가 이중으로 눌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금방 정신 차리고 가위를 풀기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켜 잠자리에서 벗어났다. 다행히 이번에는 가위가 완전히 풀린 듯했고 나는 시계를 보았다. 늦은 새벽 시간이었고 그 시간은 때마침 내가 좋아하는 개그 프로를 방영하는 시간이었다. 어차피 잠도 깼고 개그 프로를 보기 위해 나갔고 TV를 켰다. 아직 개그 프로가 시작을 안 한 것을 보고 나는 TV를 보면서 먹을 야식거리를 준비하며 기다렸다. 곧 프로그램은 시작을 하였고 나는 야식을 맛있게 먹으며 개그 프로를 봤다. 왜인지 평소보다 훨씬 재미가 있었고 나는 깔깔대며 웃었다. 나는 야식을 먹어 배까지 부르자 행복감까지 느껴졌다. 아마도 아까 그 여자 귀신의 그 공허한 눈빛, 삶을 포기한 듯한 눈빛을 봐서 무의식 중에 좀 더 즐겁게 보이고 싶어 살짝 무리한 듯 싶었다. 개그 프로가 끝이 나고 나는 뒷정리를 하고 방으로 들어가다가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다. 웬만한 무서운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면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로 그 여자 귀신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것. 거기에다가 아까보다 더 많은 피에 공허하던 눈빛이 무엇인가 원망하며 저주를 퍼붓는 듯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기절했던 나는 아침이 돼서야 잠에서 깨어났다. 다행히 아침에는 그 귀신이 안 보였고 나는 안도했다. 그런데 왜인지 밖이 시끄러웠고 궁금증에 못 이겨 나가보자 구급 차며 경찰 차며 워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누군가 자살을 한 듯하였다. 그 시체를 이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또 한 번 놀랐다. 내가 보았던 그 여자 귀신과 같은 얼굴을 한 것이다. 보통의 괴담이라면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하지만 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시체 처리가 꽤나 늦었다고 들었는데 이유는 중간에 시체가 걸려 있어서 늦었다고 한다.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또 크게 놀랐다. 내가 본 것은 귀신이 아니라 시체였던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듣고서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망 추정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채 안 된다고. 즉, 그 말은 내가 본 그 시체는 시체가 아니었던 상태라는 것이다.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개그 프로를 보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봤다는 것. 아마 눈빛이 원망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이유는 그것일 것이다.
자신의 삶이 힘들어 자살을 결심하여 이렇게나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놈은 개그 풀어나 보면서 웃으며 좋아하고 있으니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저주를 퍼부었을 것이다. 내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그 경험 덕분에 난 아직까지도 악몽을 꾸고 있다. 그 사건은 나한테 꽤나 큰 트라우마였다. 네 번째 이야기, 먹이사슬. 가로 1m, 세로 1m, 길이 50cm의 거대한 찜통에서 수증기가 올라온다. 찜통의 뚜껑을 열자 작업장 안은 회색빛 수증기로 덮여졌다. 손으로 수증기를 헤치고 바닥을 더듬어 발과 뒷발을 잡아 찜통으로 집어넣었다.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던지 70도가 넘는 뜨거운 물 속에서 발악을 했다. 난 재빨리 뚜껑을 덮었다. 신용카드로 인한 내 삶의 행로는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 신용카드를 발행받았을 당시만 해도 돈이 없으면 사지 말고 먹지도 말아야겠다며 다짐을 했다. 하지만 그 굳은 결심은 한 달이 못 가 무너지고 말았다. 친구들과 만날 때면 외리인형 카드를 꺼내 계산을 마치고 여자친구가 필요하다는 물건은 당연히 사줘야 한다는 생각에 숨쉬듯 카드를 사용했다. 그 결과 200만 명 중 한 명인 신용불량자 신세를 피해갈 수 없었다. 직장도 없고 은행에 예치한 돈도 없었던 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고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날 원하는 직장은 없었다. 카드회사의 반협박성 경고 전화와 은행에서의 대출 불가 판정으로 이성은 조금씩 야성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뭐든 해야만 한다. 그까짓 돈 5천만 원. 우선 밤늦게 배회하는 여성들을 먹잇감으로 선택했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했으므로 사람이 드문 곳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타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다 경동시장을 발견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기에 몇몇 점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제 내 앞을 지나가는 먹잇감만 낚기만 하면 된다. 10여 분을 추위에 떨고 있을 때 건너편 상가 1층 인삼 가게가 문을 닫고 있었다. 주인으로 보이는 40대 중년의 여자는 문 밖을 나와 핸드백을 자신의 옆에 내려놓고는 힘겹게 셔터를 내리려 했다. 그 여자가 셔터를 내리기 전에 핸드백을 훔쳐야 했으므로 서둘렀다. 주변을 재빨리 살피고 그녀의 뒤로 단숨에 뛰어가 핸드백을 쥐어채고 오토바이가 있는 곳으로 뒤도 보지 않고 뛰었다. 도둑이야 도둑. 중년 여자의 비명이 시장 전체로 울려 퍼졌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오토바이를 탈 수가 있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몸이 공중으로 올랐다. 아랫배에서 심한 진통을 느끼며 땅바닥을 굴렀다. 아픈 배를 감싸쥐며 고통의 원인을 찾아 고개를 들자 문 앞으로 수박만한 주먹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시 오물투성이의 바닥을 구른 후 도망가려고 뒷걸음쳤지만 이내 그놈에게 잡히고 말았다. 나이도 새 파른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도둑질을 하노. 살려주세요. 잘못해. 그놈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은 채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을 때는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걸어가며 싸움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놈의 장난감이 되어 바닥을 굴러다녔다. 입안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고 눈꺼풀은 부었는지 무거워져 갔다. 이제 그만하세요. 사람 죽겠네요. 중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일어설 기운조차 없었다. 중년 여자는 그놈에게 고맙다는 인사만 짧게 마치며 나를 그놈 앞에 버려두고 서둘러 사라졌다. 도망갈 힘도 없었다. 눈에서는 비굴함과 아픔의 눈물까지 흘러내렸다. 차라리 경찰이 와서 나를 잡아가주길 바랐다. 인나라. 일어나기 싫었다. 기절한 척을 해야 덜 맞을 것 같았기에 목구멍으로 나오는 신음소리도 참아냈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일어나라. 경상도 사투리가 그렇게 무섭게 들리기는 오늘이 처음이었다. 그놈의 눈치를 살피며 서서히 몸을 일으켰다. 그놈의 얼굴은 지금까지 보았던 사람 얼굴이 아니었다.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으며 코는 귤을 갖다 붙여놓은 것처럼 노르스름했다. 나이는 50 초반으로 보였으며 나를 보고 미소 지을 때는 이물질이 잔뜩 낀 누런이가 나를 더욱 주눅 들게 만들었다. 이 젊은 놈이 뭐하는 짓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가. 미그마 전과자 되고 싶니?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따라오너라. 따라오라는 그놈의 말을 듣고 도망칠 수가 없었다. 어설프게 도망갔다가 아까처럼 맞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그놈을 뒤따라가게 만들었다. 그놈은 뒤도 쳐다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대포집 앞에서 뒤따라오는 나를 기다렸다. 난 그놈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따라 들어갔다. 대포집 안은 그놈과 비슷하게 생긴 남자 둘이 더 있었다. 최씨 뭐하다. 이제와 막걸리 두 사발째인데. 형님 언제 왔는가? 난 이놈아 좀 데리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누군데? 같이 일하는 애야. 아님더 그런 게 있음더 막걸리나 한 잔 주세요. 나에게도 막걸리 한 잔을 따라 주었다. 막걸리를 받는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마시라는 한마디의 긴장을 풀 수가 있었다. 적어도 이곳에서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그들은 나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은 듯 최씨라고 불리는 남자가 늘 이래 왔다는 듯 태연하게 자신들의 얘기만 한 채 막걸리를 마셨다. 시간이 지나고 최씨는 나에게 나가자며 같이 술을 마시던 남자 둘에게 인사를 했다. 아무 말 없이 일어서 그를 따라갔다. 아까 맞은 얼굴이 점점 부어오르는지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네 집이 어디고? 네, 장안동입니다. 장안동. 아, 그기 박 서장 작업장 있는 덴데 네 개고기 먹을 줄 아나? 네. 개고기 먹을 줄 아냐 말이다. 모르나? 아, 보신탕은 몇 그릇 먹어봤습니다만. 그래. 그럼 따라 오너라 술이나 한 잔 더 하자. 몸이 무거워 걸을 수조차 없던 나에게 따라오라는 최씨의 말은 한숨을 토해내게 만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장 골목 깊은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다. 허름하고 낡은 상점 앞에 멈추더니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푼 후 방화 셔터를 위로 올렸다. 들어온나. 짧고 강한 한마디로 자신의 가게 안으로 불렀다. 안에 들어서자 역한 냄새가 코를 자극시켰고 천장 위에서 깜빡거리는 형광등은 가게 안을 서서히 밝히고 있었다. 처음 보는 기계들과 바닥에 너저분하게 깔려있는 동물의 털들이 보였고 쓰레기 봉투 안에는 동물의 내장으로 보이는 창자와 간이 피가 덜 마른 채 봉투 밖으로 비춰주고 있었다. 온몸이 경직이 돼가면서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다.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최 씨는 거대한 창고 같은 냉장고 문을 열더니 가죽이 벗겨져 나간 동물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기보단 내가 저렇게 가죽이 벗겨져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부가 뜯어지는 고통이 느껴졌다. 저 아저씨 저 아까는 죄송했어요. 이제 가면 안 될까요? 간다고? 와 내가 네 잡아 먹기라고 할까봐. 이와 앉아봐라. 먼지가 내려앉은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쳤다. 평소 얼굴의 2배로 커진 얼굴은 검푸른 멍이 자리 잡고 있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마른 침을 삼키며 도망갈 기회를 노렸다. 아까는 미안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겪는 거 알겠나? 안 그렇나? 최 씨는 나무 도마 위에 동물을 올려놓고는 도끼 같은 칼로 머리와 다리 가슴 등을 토막내고 있었다. 머리로 봤을 때는 초식 동물 같지는 않았다. 개고기 먹을 줄 아냐는 최 씨의 말이 다시 한번 귓가에 울렸다. 잘게 토막나 고기 덩어리로 변한 저 동물이 살아있을 때 꼬리를 흔들며 주인을 기다렸던 개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흘렀다. 평소에 즐겨 먹던 보신탕이 저렇게 만들어져 사람들의 식탁에 오른다고 생각하니 앞으로는 보신탕을 먹지 못할 것이다. 최 씨는 뒷다른 개를 압력밥솥에 넣고 된장과 생강을 다리 위에 올려놓았다. 영음용 가스버너에 불을 붙이고 냉장고 구석에서 소주를 꺼냈다. 개고기는 뒷다리가 살도 많고 먹을만할 거야. 원래는 배바지라고 배 부위가 끝내주거든.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속이 느글거리기 시작했으며 이내 밖으로 음식물을 토해냈다. 네 소주 먹지 뭐하고 있어? 막걸리 3잔 먹고 우버이트 하는 거야? 미치겠네. 죄송해요. 제가 치울게요. 그럼 내가 치우지. 내가 치워. 얼른 물 뿌려. 저기 수도꼭지 보이지? 호에서도 음식물이 흐르고 있었다. 소매로 코를 훔치고 수도 호스를 끌어 물을 뿌렸다. 물에 밀려 흘러가는 음식물을 보고 앉아 있으려니 속이 또다시 울렁거렸다. 너 무슨 일 하냐?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이고 니 같은 새끼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인 거야. 일할 생각도 않고 남 피해만 주고. 안 그래? 개나 잡는 주제에 남에게 잔소리나 하는 최 씨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많이 속으로 개 잡는 주제에 잔소리한다고 뭐라겠지? 순간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부인했다. 속마음을 들킨 난 애꿎은 수도호스 끝을 힘껏 눌러 물을 뿌렸다. 잘 들어.
이 세상에 먹고 살라고 노력하려면 어쩔 수 없이 살생도 하고 그러는 거다. 알았나?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들이 개 잡는다고 백정 취급하는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알았나? 시발 내가 먹고 살라고 그랬듯이 나도 먹고 살라고 강도짓 한 것을 지랄하냐. 차마 입 밖으로는 말하지 못했지만 최 씨가 개를 잡아 돈을 버는 것이나 내가 강도짓을 하는 것은 묵 묻은 개냐 겨 묻은 개냐의 차이다. 하긴 살생 말고도 좋은 일 만지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쩌겠어 안 그러나? 말 좀 해보라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개 잡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굴했다. 차라리 대답이라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최 씨의 얼굴을 보자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압력밥솥에서 물이 끓고 있었다. 최 씨는 고기를 꺼내 잘게 썰어 내 앞으로 다가왔다. 소주병에 마개를 들고 종이컵에 가득 술을 담고는 나에게 건네주었다. 느글거리는 속을 달래기 위해 술을 단숨에 비웠다. 마 술 잘하네 안주도 먹어라 보신탕 먹어봤다면서. 네. 젓가락을 들어 잘게 잘린 고기 앞으로 손을 옮겼다. 눈을 감아 젓가락을 입에 넣고 대충 씹는 척하며 재빨리 삼켰다. 느낌은 좋지 않았으나 맛은 꽤 좋았다. 먹을만하지? 네 좋은데요. 닭고기와 개고기, 돼지고기와 소고기, 어차피 사람이 먹는 음식이다. 최 씨는 고기 2점을 입에 넣고는 술을 내게 따랐다. 술을 받고 바로 술잔을 비워 최 씨에게 술잔을 돌렸다. 오고 가는 술잔에 취기가 올라왔고 긴장이 풀리면서 피곤해졌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놀라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옆에 놓여있는 술병에 개수로 보아 둘이서 9병은 마신 듯했다. 머리 뒷골이 심하게 울렸다. 최 씨는 알지 못하는 기계 앞에서 물을 뿌리고 있었다. 기계는 두꺼운 원형 플라스틱으로 안으로는 나사 모양의 고무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고 밑에는 모터가 있는지 빙글거리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일어났나? 냉장고에 물 있으니 꺼내 먹어라. 아저씨 그게 뭐 하는 기계인가요? 탈모기 아이가 모르나? 털 벗기는 기계 모르나? 탈모기 안에서는 개 한 마리가 자신의 털을 벗어던지며 알몸을 드러냈다. 개의 살빛은 무척 희고 윤기가 흐르는 것으로 죽은 지 얼마 안 돼 보였다. 물을 찾으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속에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똑같은 자세로 갈고리에 걸려 고깃덩어리로 편해 있었다. 속이 울렁거리며 비릿한 냄새가 코를 감싸고 있었다. 더 이상 물을 찾을 수가 없어 냉장고 문을 닫고 어제와 같은 자리에 음식물을 토해냈다. 아 비싼 술 다 토했네. 이 자식아 그러려면 뭐하러 처먹어. 최 씨는 기계에 물을 뿌리다 말고 내가 토한 자리에 물을 뿌리며 미간을 찌푸렸다. 스위치를 끄고 탈모기 안에 개를 꺼내 커다란 그릴 위에 올려놓은 최 씨는 나에게 물러서라며 손짓을 했다. LPG 밸브에 연결된 긴 호스 끝에서 귀가 찢어질 듯 소리를 내며 불이 나오고 있었다. 마술쇼에서 마술사들이 오이를 마신 후 불을 내뿜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소리는 LPG의 압승이었다. 그릴 위에 올려진 개는 거대한 불길이 지나자 노랗게 익어가며 불길 위에 오징어처럼 오므라들고 있었다. 최 씨가 밸브를 잠그자 가게 안은 멍할 듯이 조용해졌고 문 밖으로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최 씨는 그릴 위에 놓인 개의 배를 칼로 가르기 시작했고 갈라진 배 속에서는 어제 쓰레기통에서 보았던 내장이 피와 함께 흘러나왔다. 내장을 끄집어낸 최 씨는 수돗물을 틀어 피를 씻겨냈으며 개의 머리에 갈고리를 꽂고는 냉장고를 열어 위쪽에 걸었다. 가게 밖으로 작은 개장이 보였다. 어제는 천막으로 가려져 보지 못했던 살아 숨쉬는 개들이었다. 차 트렁크만 한 작은 개장의 개는 서로를 엉키며 헐떡거렸고 바닥에 깔린 개는 이미 숨이 멎은 듯 혀를 입 밖으로 내민 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 쟤네들 몇 마리예요? 아 개들. 12마리 아이가 와. 저 밑에 깔려있는 개는 죽었나봐요. 움직이질 않네요. 뭐 매일 있는 일이다. 저런 것은 떨어졌다고 하는 거다. 저거 꺼내긴 꺼내야 하는데 위에 놈들이 하도 지랄해서 미쳐버리겠네. 밑에 깔려 죽은 개를 보자. 2년 전 부모님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마당에서 키웠던 바둑이가 생각났다. 바둑이는 주둥이가 까맸고 주인을 보면 꼬랑지를 흔들며 애교를 부렸던 똥기였다. 이사하면서 개장수에게 바둑이를 팔았다. 바둑이가 저렇게 깔려 죽거나 취시에 의해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메어졌다. 아저씨 어제 술 잘 마셨어요. 이제 그만 가볼게요.
가긴 어디가 놈 먹었으면 이래야지. 저기 고무장화 있으니 바꿔. 신고 이리 와서 일이나 도와라. 네, 저 지금 많이 집에 가서 빈둥 대지 말고 일이나 배워라. 내가 한 달에 200 맞춰줄 테니 열심히 돈 모아봐. 최 씨의 말은 장난이 아니었다. 최 씨의 눈빛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눈을 느낄 수 있었다. 생전에 아버지는 노동 일과 막일로 고생하시면서 아들놈 인간 만들겠다며 돌아가셨다. 심한 갈등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다. 200만 원이라는 돈과 불쌍한 개들을 죽이면서 일을 해야 하는 갈등. 갈등의 끝은 돈이었다. 한쪽 구석에 주인 없는 고무장화를 바꿔 신고 최 씨 앞으로 다가갔다. 저 이런 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일을 해야 하기에 열심히 배워볼게요. 아이고 자식 시원한 구석은 있네. 처음부터 개 잡기는 무리가 있을 테니 쓰레기는 주워 담고 물 청소나 해라 알았나. 네. 입술을 물며 바닥에 널 부러진 털들을 주워 담았다. 역한 냄새도 차츰 익숙해졌고 털을 주워 담는 손에 피가 묻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일을 해나갔다. 최 씨는 가게 밖으로 나가 개장을 열고 을가미를 이용해 개 한 마리를 꺼냈다. 개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눈치챘던지 네 발을 질질 끌어가며 반항을 했다. 최 씨는 개의 목을 장화시는 발로 발고는 쇠꼬챙이 같은 작대기를 개의 입에 물렸다. 전기였다. 예전에 개는 때려서 잡는 줄 알았지만 전기로 잡고 있었다. 전기를 물은 개는 기지개 켜듯 쫙 퍼졌고 경련을 일으켰다. 개의 경련이 끝난 걸 보아 개는 숨을 멎은 듯 했다. 최 씨는 개목에 걸린 물가미를 풀고 커다란 찜통을 열었다. 개를 찜통에 넣더니 마구 흔들기 시작했다. 온도가 몇 도인지 아나? 네. 온도요? 털이 가장 잘 빠진 온도는 70도에서 75도 사이인 길에 알았나? 온도계가 있나요? 없지. 그런 게 어딨니? 20년 동안 일하면서 온도계 같은 거 모른 채 일했다. 그럼 어떡해? 일하다 보면 감이 잡히는 거야. 김 올라오는 거 보이지? 나는 그것만 봐도 몇 도인지 알아. 최 씨는 일에 대해 하나씩 알려주고 있었다. 수증기에 서린 거울로 나 자신을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부기가 빠지지 않았는지 얼굴이 올록볼록했다. 애써 쓴 웃음을 지어 보이며 긴장감을 풀었다.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옆 가게는 생오리와 생닭을 파는 곳인지 닭의 털들과 오리의 털들이 어지럽게 날리고 있었다. 그때 가게 안에서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밖으로 나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곤 최 씨의 가게로 우리를 가지고 들어갔다. 최영 이거 작업 좀 해줘. 우리 탈모기가 고장났는가 안 돌아가네. 거기다 놓고 가. 야 담배 다 폈으면 들어와라. 담배를 땅에 던지고 고무장화로 비볐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두 개의 날개가 서로 엇갈려 묶여 있었다. 시끄럽게 꾀객거리며 나를 피해 달아나려고 했다. 닭하고 우리는 잡을 줄 알지? 내는 개 작업해야 하니까 이거 작업 좀 해라. 저요? 못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탈모기에 개를 던지고 스위치를 올린 최 씨는 물을 뿌리며 그것도 하나 잡지 못하냐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시끄러운 기계 소리에 최 씨의 목소리가 잘 안 들렸다. 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우선 날개를 엮고 놔야지. 오리가 못 도망가 알겠지? 그리고 우리 목 밑으로 가슴 보이지? 저기 작은 칼로 거기를 찔러. 제가요? 기계 소리에 목소리가 높여졌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는 개와 틀려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호흡을 하고 우리를 잡았다. 우리는 빠져나가려고 몸을 비틀었고 그 힘은 내 손으로 전해졌다. 우리의 고개를 뒤로 젖힌 후 날개 속으로 집어넣었다. 다른 손으로 칼을 집어 눈을 감고는 깊숙이 쑤셨다. 우리는 바닥에 피를 흘리며 마지막 발악을 했고 난 더욱 손을 움켜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고깃덩어리로 변해갔다. 온몸에 묘한 전율이 흘렀다. 우리가 내 손에 잡혀 발악하는 동안 긴장감이 극도로 올라와 나를 흥분시킨 것 같았다. 오리를 땅에 놓고 손을 바라보았다. 이를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과 극도의 흥분이 교차하면서 피로 범벅이 된 손이 떨리고 있었다. 어라 오리는 잡을 줄 아네. 근데 왜 이렇게 떨었대? 이놈아 겁먹을 거 없어.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해라 알겠지? 묘한 전율이 끝날 때쯤 허탈감이 느껴졌다. 여자와 섹스를 마친 후 느끼는 허탈감을 오리 한 마리를 잡고도 느낄 수 있었다. 긴장을 심하게 한 탓에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었다. 뭐해?
여기다 집어넣어라. 빨리 안 돌리면 털 안 뽑혀. 고무장갑을 손에 끼고 오리를 찜통에 담갔다. 물이 따뜻했다. 최 씨가 보여준 대로 마구 흔들고 칼모기 속으로 던져 스위치를 켰다. 칼모기 속에서 오리는 빙빙 돌더니 자신의 허연 피부를 내게 보여주었다.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피어났다. 정신없는 기계 소리와 LPG의 가스 소리, 개 짖는 소리와 달고리의 소리가 멈춘 것은 저녁 9시가 넘어서였다. 최 씨가 살아있는 개들을 다 잡은 후였고 난 정신없이 쓰레기를 치워가며 뒷마무리를 마친 후였다. 소주 한잔 할까? 네 좋죠. 안 그래도 슬슬 허기졌는데 하하. 최 씨 앞에서 너털 웃음을 보일 정도로 가까워졌다. 어제 먹던 남은 압력 밥통 속의 개고기를 가스버너에 올린 후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다. 야, 내가 주인이냐? 이 자식이 누가 보면 내가 주인인지 알겠다. 최 씨와 나는 소주잔을 주고받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1톤 화물차 소리가 덜덜거리며 경적을 울렸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가 못된 시간이었다. 가게 문을 열어 나가보니 화물차 위에는 게장이 실려 있었다. 최 씨는 차문을 열고 나와 나에게 게장 한쪽을 잡게 하고서는 나머지 한쪽을 들어서 내려놓았다. 들어가서 더 자라고 말한 최 씨는 화물차를 몰고 주차장 쪽으로 향했다.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누우려던 차의 오토바이가 생각났지만 몸이 너무 무거웠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고 온몸의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렇게 또다시 잠이 들었다. 탈모기 소리에 깨어나 시계를 봤다. 10시가 넘어서고 있었고 몸은 개운했다. 언제 오셨어요? 8시. 깨우죠. 네 나이 때는 아침잠이 많은 거 아는데 뭐 하러 깨우니? 아침부터 부산을 떨어가며 일을 했다. 늦게 일어난 점이 미안해서라도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해야 했다. 옆집 사장이 오리 2마리를 가지고 왔다. 탈모기를 아직 고치지 못했다면서 옆구리에 5,000원을 찔러주고는 부탁을 했다. 오리 1마리는 날개를 엮어 바닥에 던졌고 다른 1마리를 손으로 잡아 목을 뒤로 젖혔다. 손에 칼을 쥐자 어제 같은 흥분이 느껴졌고 익숙하게 칼을 꽂자 오리는 몸을 버둥거렸다. 작업을 마치고 옆집 사장에게 주었다.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일을 마쳤다는 성취감으로 흥이 절로 났다. 최 씨는 가게 안에서 개 2마리를 작업하고 있었다. 밀린 작업량이 많은 듯 땀을 흘려가며 말도 없이 묵묵히 일만 하고 있었다. 아저씨 오늘은 어제보다 더 바쁘네요. 야야 말도 마라 미치겠다. 배달도 가야 하는데 왜 그리 일이 밀리는 거요? 배달요? 제가 다녀올까요? 아서라 내가 어딘지는 아나. 내가 갔다 올 테니 이것만 그슬러 놔라 알겠지? 가스 열고 구우면 되는 거죠. 오케이. 최 씨는 나에게 가스 호스를 넘기고 시계를 올려다보더니 서둘러 배달을 갔다. 가스로 굽는 일이 은근히 재미있었다. 1마리는 시커멓게 타버렸지만 나머지 1마리는 최 씨가 한 것처럼 적당히 구워졌다. 2시간이 지났지만 최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멀리 배달을 간 것 같았다. 지루함이 밀려오자 개의 배에 칼을 끄는 척을 했다. 힘을 좀 더 가했더니 배가 갈라지면서 피가 옷과 얼굴에 튀었다. 배에서는 창자와 간아파 심장이 흘러내렸다. 조심스럽게 손으로 만져보았다. 미지근하며 물컹거렸다. 손에 묻은 피가 굳어가면서 손가락이 뻣뻣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뭐해? 아, 깜짝이야.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임마 그러면 똑바로 할 것이지 왜 주물러. 이게 심장이고 이게 간이죠. 마저 잘하네. 웃는 최 씨의 입안으로 누런 이가 보였다. 갑자기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물질이 낀 누런 이를 보이며 나를 밟아대던 최 씨의 모습이 떠오르자 같이 웃던 난 웃음을 멈추고 거울을 보았다. 부기는 빠졌으나 검푸른 멍은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최 씨는 올가미를 들고 게장으로 다가가 개 1마리를 꺼내고 있었다. 아저씨 제가 해볼게요. 내가 개한테 물리면 많이 아픈데 안 무섭나? 까짓 거 해. 보조 전기를 입에 물리면 되잖아요. 위험한데 전기도 잘 다뤄야 하는데. 아이 줘보세요. 갑자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다. 올가미를 빼서 들고는 만만하게 보이는 놈의 목에 올가미를 걸었다. 이빨을 보이며 경계하는 놈을 재빨리 끄집어내 고무장어로 목을 밟았다. 술꼬챙이의 끝을 주둥이에 물리자 쫙 벌어졌다. 스트레스가 풀렸다. 최 씨에게 맞자 욱신거리는 부위도 사라졌다. 발밑에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몇 분이 지나자 멈추었다. 오리를 처음 잡았을 때 보다 더욱 강력한 희열을 느꼈다. 가로 1m, 세로 1m, 길이 50cm의 거대한 찜통에서 수증기가 올라온다. 찜통의 뚜껑을 열자 작업장 안은 회색빛 수증기로 덮여졌다. 손으로 수증기를 헤치고 바닥을 더듬어 발과 뒷발을 잡아 찜통으로 집어넣었다.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던지 70도가 넘는 뜨거운 물속에서 발악을 했다. 난 재빨리 뚜껑을 덮었다. 찜통 속의 개는 울부짖었고 휘파람을 불며 뚜껑을 꽉 붙들었다. 니들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발악하지 말아라. 뒤에서 지켜보던 최 씨는 익숙하게 일을 해나가는 나를 보더니 놀랐듯이 말을 꺼냈다. 야야, 너 그러다 황소도 때려잡겠다. 헤헤 제가 남보다 눈썰미가 있어서 일은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와 그래도 중국 놈들보다 낫네. 중국 놈들 내가 150씩 주고 일 시켰는데 못 시켜 먹겠더라. 그럼요. 한국 사람이 얼마나 눈치도 빠르고 일도 잘하는데요. 찜통을 열어 물에 젖은 개를 탈수기로 던졌다. 탈수기가 돌아가면서 물에 젖은 털이 벗겨져 나갔다. 2달 후 최 씨는 배달을 가서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다. 모든 일을 나에게만 맡겨둔 채 술 처먹으러 나간 것이다. 이 일도 점점 흥미를 잃어간다. 몸에서는 개 비린내가 진동하는 것 같고 몇 일째 갈아입지 못한 옷이 빨갛게 물들어져 있다. 5마리를 더 잡아야 하는데 지루함이 앞서간다. 오늘은 그만둬야겠다고 말해야겠다. 하지만 맞을까 두렵다. 일주일 전에도 말을 꺼냈다가 맞아서 얼굴에 멍이 가시지 않고 있다. 4마리 남았다. 최 씨가 돌아오기 전에 일을 마쳐야 하는데 지겹기만 하다. 이곳을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면 2달 전 일을 경찰에 풀어버리겠다는 최 씨 말이 떠올라 그럴 수도 없다. 월급은 안 받아도 좋으니 이곳을 나가고 싶다. 3마리 남았다. 오토바이 키를 최 씨가 숨겨놓았다. 빨리 일하라고 재촉을 한다. 2마리 남았다. 나에게 술 한잔 먹으라고 권하지도 않은 채 혼자 처마시고 있다. 1마리 남았다. 게장은 텅텅 비웠다. 이제 이것만 작업하면 지겹고 힘든 하루가 끝나는구나. 일은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1마리가 더 있었다. 며칠 만에 묘한 느낌이 들었다. 이놈은 엄청 무겁다. 털도 머리하고 팔밑다리 사이로 조금 났을 뿐이다. 찜통 안에서 소리를 지른다. 물이 끓는 것으로 봐서 100도가 넘는데도 아직 숨이 붙어 있는가 보다. 모처럼 휘파람이 절로 난다. 탈모기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 고생을 했다. 탈모기도 잘 안 돌아간다. 그릴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놈을 보니 배가 고프다. 닭고기와 개고기, 돼지고기와 소고기, 어차피 사람이 먹는 음식이다. 제법 맛이 좋다.